네,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전국 단위의 유세에 나섭니다. 한 차례 수도권을 순회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주와 경남을 찾아 표심을 호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제주로 날아가 4.3 평화공원 등을 돌며 유세합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연일 방탄복과 방탄유리를 갖추고 유세 중인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향배를 가를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부천부터 광명까지 집중 유세에 나설 계획인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앞세워 이 후보와 차별화를 모색합니다. 여러분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GTX를 더 빨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면서도 값싸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단일화 설득도 이어갔지만 이 후보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인하대학교를 찾는 등 연이틀 수도권 표심 확보에 나섭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캠퍼스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 단일화 설득에 나섰는데 이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앞자리에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식판을 내려놓습니다. 이 후보 캠퍼스 유세 일정에 깜짝 합류한 겁니다. 한때 악연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안 위원장은 당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며 단일화 설득에 나섰지만 이 후보는 지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을 닫진 않았습니다. 추후에도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놓자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 후보를 만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안내자가 돼달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 이름을 여러 차례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전까진 귀국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대 통합이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극장을 찾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난감해하는 반응이 잇따랐고 일각에선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장입니다. 객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으며 박수를 치고 관객들과 악수도 나눕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좋았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제외한 공개 행보에 나선 건 파면 이후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윤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관람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능한 의원들이 간곡하게 만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자중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음모론자와 손잡는 건 자멸의 지름길이라고 위로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직접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이긴 시스템 아니냐고 지적했고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대표님 인기가 지금 카메라 잡고 가고 있죠. 얼마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로도 먹고 살아야지.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추후에도 이제 만남의 가능성은 열어놓자고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의원, 어떤 정치권의 악연으로 꼽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그 국회 앞에 있는 어떤 복집에서 옆방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험담하는 모습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어제 저렇게 반갑게 서로를 맞이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찾아갔고 이준석 후보는 또 그걸 응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결국 지금까지 어떤 단일화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는 악연이 있죠. 특히 안철수 의원은 2023년 10월에는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데도 두 사람이 만났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그 만남의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것. 적어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기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여야 하고 세 번째로는 단일화를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일화의 명분은 최고조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의 대단히 위험한 세상,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을 따지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는데 아마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그 거래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데 철저하게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로 친다면은 거의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단일화를 지금까지 4번이나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찝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과 달리 안철수 의원은 내가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로서는 그나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본인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단일화 조건엔 대의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반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계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에도 찬성을 하셨던 분인데 이것은 시대 정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명 빅텐트가 단일화의 어떤 대의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은 그나마 소폭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하려고 하면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의외의 결과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어떤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게 그나마 드라마틱한 건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성사까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하게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주신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날 것이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나와야 그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1 더하기 1을 해서는 2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1 더하기 1 지금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세요?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일화의 조건과 결부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가 되면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초래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떠한 정치적인 거래나 계산 없이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폄하하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만 봐도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번 대선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단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후보 매수 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조건으로 이렇게 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 근데 그 무엇인가가 어떤 자리잖아요. 당권. 당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대표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두고 단일화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매간매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망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극체제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난을 해왔잖아요. 근데 당권이 무슨 물건입니까? 누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권이라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로 후보 단일화 해주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목표로 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과 모험적인 대의 명분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대의 명분에 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말하는 당권을 줄 테니 그 부분이 결국 뭐 자리를 줄 테니라고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때문에 점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라는 게 이제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정당을 건강하게 견인하는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10일에 한덕수 후보로의 그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것도 결국은 당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위대한 선택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어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당원들이 건강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이런 시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것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누가 이준석 후보에게 뭐 당권을 보장해 준다든가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정치를 길게 할 것이라면은 오로지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이동훈 수석 대변인,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쓴 글에 본인의 이제 이름이 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쓰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뭐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도 전화를 해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전화를 하신 분이 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가의 하나의 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도 친윤계 의원들이 개혁신당 쪽에 전화를 많이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등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각 후보들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 자연인이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거예요. 지금 이걸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잡히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쯤 되면은요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을 넘어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처신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인이 영화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선택한 영화도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구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엄연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달라 이런 글까지 올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신중한 처신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김문수 후보도 이 윤 전 대통령의 처신 나아가서 그 부정선거 세력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 눈높이 그리고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대선에서 승리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이다 이쯤 되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 송 대변인께서 해주신 말씀에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앞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러한 행동들이 도움이 되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됐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아시면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더 앞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분노가 있냐? 나를 막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고 이래 보니까 본인이 완전히 재판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검찰 조사도 있는데 완전히 노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았을 때도 피하 구분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잘못됐고 더 잘못된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의 당사자인 지금의 조기 대선을 있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어렵게 탈당까지 시켜놓고 지금 와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니까 민주당에 실어서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있지만 김문수가 좋아서 김문수를 찍겠다라고 하는 중도층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당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만하지만 좀 관건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사과가 결국 국민의힘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의 시점이 아주 적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양당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 좀 주목해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고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1심, 2심 공의 유죄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민권을 제한받은 대통령 배우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양당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과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혜경 여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관주공사, 공천계획,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양평고속도로 해가지고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잘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때도 너무 늦었다. 살아있는 권력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하셔라. 대선 전에.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사흘째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경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끼 없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대선 후보의 안전 문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격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이걸 어떤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면 될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예. 그러니까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은 경찰에 넘겼고 경찰에서 8건을 접수해가지고 그중에서 1건은 검찰에 송치를 했고 7건은 내사 혹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 당사에서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가방을 보니까 10cm의 흉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면 또 고쳐도 됩니다. 고장나도. 예. 그런데 후보의 목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함을 느껴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건지,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본인 자식 일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어떤 경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그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막아야 되겠죠. 다만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과잉 대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탄 유리가 유세장에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과거에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저것이 시각적으로도 국민들께 굉장히 거리감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당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또 후보가 그런 것을 수용할 때는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 러시아제 소총 같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그 첩보인지 정보인지 알기 어려운 것들을 경찰에 모두 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아직까지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작은 그 첩보의 가능성을 크게 키워서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그 지난 일요일 토론회에서까지는 뭐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유세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이제 호텔 경제론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가 쓴 적이 없는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호텔 경제론이라고 마치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그 호텔 경제론 예를 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 바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 경제론 이해하셨어요? 그 호텔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뭐 며칠 동안 공론장에서 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반박하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나쁜 것은 이재명 후보의 태도입니다. 이 호텔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 내가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국민들께 겸허히 사과하고 고치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참모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아가서 국민들의 민의는 그러면 수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은 민주당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경제학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된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상의에 피가 묻은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점원과 잠시 얘기를 하고 점원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A씨가 지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0대 여성 1명과 또 다른 60대 남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60대 남성 피해자가 인근 가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빠졌다고 빠지나 또 있다고 빨리 경찰 부르라고 머리부터 거의 상체까지 피가 진짜 많이 흘러졌었어요.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떠나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A씨를 신고 1시간 만에 발견했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지인들과 시비가 붙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슬그머니랑 자기만 공격도 하니까 그 슬그머니 들어왔더니 가지고 먼저 대치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바 건진법사 전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 2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게 1개로 알려졌었는데 2개로 지금 다시 알려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밝혔냐면요. 그 검찰이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구매 이력 같은 걸 봤더니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 자신의 처제 명의로 가방을 샀는데 그게 1개가 아니라 2개였다는 거죠. 언제 샀는 걸 봤더니 2022년 4월과 7월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5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후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 가방을 갖다 산 건데 대개 한 1,000만 원 안팎하는 그러한 가방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사서 누구한테 줬느냐? 건진법사에게 줬고 건진법사는 이거를 누구한테 줬느냐?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였던 유모 씨한테 줬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유모 씨가 이거를 전달했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방을 들고 또 샤넬 코리아를 간 거예요. 샤넬 코리아를 가가지고 그 자기가 받았던 가방보다도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방으로 다시 또 교체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요번에 이제 검찰에서 그 밝혀진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씨는요. 건진법사 전 씨의 지시를 받아서 가방을 교환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유모 씨는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입니다. 수행 비서면 늘 밀착해 같이 있는 비서죠.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전 씨에게 샤넬백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김건희 여사는 모르게 한 일이다. 건진법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바꿨다. 이 말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지위나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범죄자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이나 이런 행위를 한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를 보는데 지금의 이 주장은 누가 봐도 이 최초의 세계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나와서 그게 건진에게 전달이 되고 건진이 유모 씨에게 전달했다면 그 가방이 최종 귀착지로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술 자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부인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법정에 간다고 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은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결국 저 가방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건진법사하고 유모 씨, 그 수행비서 유모 씨도 뭐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건진이든 유모 씨든 진술이 번복된다라고 하면 수사는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그 수행비서가 가방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가방을 교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받았던 가방은 한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 그럼 그 차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차액을 수행비서 유모 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차액을 지불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방은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새 가방으로 바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선 그 200만 원 차액이 어떤 식으로 결제됐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결제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 정황만 가지고도 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몰랐을 것이다 판단하는 주체는 결국은 법원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지 여부만큼 중요한 게 가방, 명품 가방의 실물일 것 같은데 검찰이 일단 해당 가방의 실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혐의 입증이 그냥 진술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좋은 건 검찰이 그 가방의 최종 귀착지가 김건희 여사였고 현재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가방을 압수하는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앞에 진술이 부인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근데 이미 이 정황적으로 특히 이 샤넬백 같은 고가 백 같은 경우에 구매자의 누가 구매하는지 그리고 그 가방의 그 고유 번호 다 기재되고 확인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도 이미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건진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모 씨 그리고 유모 씨로 전달된 가방이 다시 더 이 돈을 얹어서 다른 가방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다 진술이 돼 있고 사실로 확인돼 있기 때문에 최초의 그 실물 가방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서 서울고검이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는 게 10년도 더 된 사건이어서 그 휴대전화에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당시의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것이냐. 결국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사건이 주가 조작이라는 거를 예. 알았는지 그 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4년 넘게 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작년 2024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다시 서울고검으로 올라갔던 건데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재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그 확보해서 압수수색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예. 그러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나 그랬는데 이미 확보해 있었던 핸드폰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부지검에 있다가 그렇죠. 예. 이미 남부지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남부지검에서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있지 못했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부지검에서 핸드폰 비번을 못 푼 거냐 안 푼 거냐. 만약에 안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남부지검에서 안 풀고 있다가 이번에 서울고검에서 풀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쫙 나와 있다. 그러면 또 도이치모터스도 달리 또 그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울고검에서도 그 핸드폰 비번을 풀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 전 회장이나 관련된 선수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그 조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재수사 여부를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언제쯤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두 번째 소환 조사 요청에 대해서 당신의 이제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6월 3일 대선 이후에 일정 조율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이미 1차 소환 조사엔 불응한 예. 상태죠. 이번 주 주말 등 이제 2차 소환 요구를 했는데 역시 똑같은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불응의 사유가 조기 대선의 악영향이라든가 이재명 이 후보의 재판 연기 등 뭐 이런 걸 예.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이 합당한 연기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더 그 소환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계속해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본다면 강제 소환 절차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리고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피해액이 330억 원에 달하는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대출 광고입니다. 서민금융, 저금리 등 단어를 검색하면 노출되는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이들은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가짜 명함과 대출 신청 서류 등으로 실제 대출 상담처럼 꾸몄습니다.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채권 담당자분 성함으로 계좌 발행이 되실 거고요. 특히 대출 신청서를 보낸다며 금융사 아이콘과 비슷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며 경각심까지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가 끝나면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위조된 공문을 보내 선입금을 유도했는데 이런 수법에 당한 사람이 올해 1분기에만 1,853명, 피해액은 330억 원에 달합니다. 고금리나 경기회복 지원 등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이제 절박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어떤 금융사도 대출 과정에서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 전국 곳곳의 기온 30도를 넘는 등 초여름 날씨 보였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 오늘 픽에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5월 들어서 역대 가장 더운 5월의 날씨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더웠던 거예요? 여름 같았죠. 그러니까요. 네, 여름에 보일 법한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제는 여름 날씨가 맞았습니다. 네. 북태평양 고기압, 이제 앞으로는 많이 듣게 될 용어일 텐데요. 공기 자체의 성격이 덥고 습합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이제 우리나라 부근까지 유입이 되면서 네. 이 가장자리를 타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 보통 원래 이맘때 나타나야 될 더위는 무더위, 그러니까 물더위가 아니라 불더위예요. 그러니까 볕만 피하면 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더위인데 이제 물더위, 덥기도 하지만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어제 또 낮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소나기도 상하 간의 공기 대립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기 불안정인데 괜히 습도만 애매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높아진 기온에 끈끈한 그런 날씨 그리고 땀도 마르지 않는 그런 후텁지근한 전형적인 여름 날씨가 어제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뭐 전형적으로 무더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날씨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집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어제는 보면은 뭐 서울과 대전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돈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원 정선 같은 경우에는 네. 33.4도까지 오르고 여기에 기온 자체가 습도가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게 되면은 폭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폭염에 준하는 날씨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이제는 바람의 계열 자체가 네. 동풍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면서 강원도는 어제보다 낮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그리고 내륙 많은 지역도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이제 넘나드는 그런 어제보다는 나은 날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되는 날씨보다는 그래도 좀 습한 날씨, 더운 날씨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뭐 25도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도 가까이 치솟는 건 열대야 기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월에 열대야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물죠. 2018년에 5월 16일 날 경북 포항과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뭐 열대야 준하는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결코 그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언제 시기에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장마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강원도 지역은 일부 지역은 뭐 6월 달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말 밤에 밤잠 설치기 쉬운 정도의 그런 열대야는 보통 장마가 시작되고 나타나는데 장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우리나라에 더위뿐만 아니라 습기까지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불더위가 아니라 무더위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일본 동쪽 해상 부근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봄철 기압 배치보다는 이제 여름철 기압 배치에 가까운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밤에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나타났다가 보통은 해 뜨기 직전에 기온이 가장 낮거든요. 예. 그래서 오전 이제 5시, 그러니까 새벽 5시를 전후한 그 시간대에 대부분 23.8도 뭐 이 정도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열대야는 아니었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밤잠을 이제 이루는 시간대에는 25도로 웃돌았기 때문에 거의 뭐 5월의 열대야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는 여름 더위에 시달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하기도 했거든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온이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이 바다에서 공급되는 이 수분, 수증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덩달아 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끈끈한 더위가 이제 일찍 시작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이제는 온열 질환의 감시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얼마나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는지를 이제 통계적인 발표를 할 텐데 벌써 16명이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고 날씨가 덥다 싶으면은 딱 달라붙는 옷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으로 건강 각별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른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이번 여름 얼마나 더 더울까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기상청은 이제 매월 23일에 향후 한 달과 3개월 네. 동안의 장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22일이죠. 내일 기상청이 발표하는 장기 전망이 올 여름에 가장 이제 정확도가 높은
지금 발표한 정보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여름철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태풍이라든지 뭐 열대야 이상 고온 그리고 장마와 관련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미 앞서서 5월부터 7월 달까지의 장기 기상 전망을 살펴봐도 지금 6월과 7월 달의 날씨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낮을 확률의 20%보다 훨씬 월등하게 우세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먼 열대 해상과 인도양 해상의 온도가 지금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황이고 지금 서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황.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변의 고기압성 순환, 그 말은 즉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북태평양이 확장하기도 좋고 세력을 강하게 발달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만만치 않은 올 여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 되겠고 일단 내일 기상청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여름철 날씨에 주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날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얼마나 오고요? 더위 좀 식혀줄 수 있을까요? 비가 더위를 식혀주는 비도 있고요. 더위를 부추기는 비도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더위는 식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5에서 10mm,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남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많게는 한 20mm 정도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애매하게 습도로 올려놓기 때문에 오늘까지 끈끈합니다. 근데 다만 이 비구름이 빠지고 나면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의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니까요. 오늘만 좀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때이른 장마 찾아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도 6월 초에서 중순쯤에 시작하는 장마가 올해로 세 번째 이렇게 5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는 1963년, 1976년 이후에 세 번째로 5월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키나와를 건너뛰고 규슈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주도를 건너뛰고 서울부터 시작되는 아주 특이한 기상 현상이지만 일본이 일찍 시작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장마가 일찍 시작했다라는 거는 좀 예단하기는 힘든 일이니까요. 일단 본격적인 여름의 기세, 과거에 나타나는 경향성과 달라지게 빨라지고 있는 여름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더위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9,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10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월 10만 9,358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최고가이며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7만 달러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는데 최근 미 상원이 가상화폐 규제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가격을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중국과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다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본격 유행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7월쯤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4주간 홍콩에서 코로나19로 30명이 숨졌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증 환자 중 40% 가까이가 숨진 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들 사이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본토도 코로나 양성률이 16.2%로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달 노동절 연휴로 주민 이동과 접촉이 늘면서 코로나 전파가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빠른 확산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응급진료 환자가 한 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태국에선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협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감염병 대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Your adoption this morning of the WHO pandemic agreement will rank among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is organization and of global health. 국내에선 아직 대대적인 확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7, 8월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졌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실내 환기가 준 것 등이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질병청은 노약자 등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이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어제 종일 고온다습한 날이 이어졌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30.8도까지 올랐던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청주 24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사이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